프로가 되는 것은 장원급제 수준. 프로야구 선수로 이름을 떨치는 것을 흔히 장원급제에 비교하곤 한다. 어릴 적부터 야구를 한다 해도 중고등학교를 거쳐 프로에 입문해 명성을 떨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비유이다. 신인 드레이프를 예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고졸 500여 명, 대졸 200여 명 등 700여 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 중 100명가량만 프로구단의 선택을 받는다. 매년 수많은 학생 선수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구단이 10개 팀으로 늘면서 프로 선수가 되는 확률이 높아졌다. 대략 10% 정도의 확률로 프로에 입문한다고 쳐도 이 중에서 주전으로 발탁되는 가능성은 채 1%도 안 된다. 그에 입단한 100명 중 팬들에게 각인되는 유명 선수가 되는 것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프로 입단 전에 청소년 대표를 하며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도 지명을 받지 못해 신고 선수로 프로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 역시 허다하다. 그만큼 프로 선수로 성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프로 선수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프로에 와서도 성공한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함께 끝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1억 3천 불의 사나이가 된 텍사스 레이전스 추진수 선수는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알 만큼 유명하지만 그는 한국 야구의 100년 역사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 중 단 1인이다. 추진수를 비롯해 박찬호, 류현진 정도가 되는 확률은 0.01%도 되지 않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함께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 아무리 자신을 혹독하게 당금질해서 기량을 키워도 팀에 자리가 없으면 1군에 오르지 못한다. 같은 포지션에 국가대표급 주전이 있다면 감독이 과연 누구를 쓰겠는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사령탑과의 궁합도 중요하다. 팀의 색깔을 좌지우지하는 감독의 야구 스타일에 자신이 맞지 않으면 기회를 잡기 힘들다. 특히 야구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도 꾸준히 경기에 출전해야 경기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야구는 순간을 다투는 스피드 운동이기 때문이다. 백업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도 궤를 같이 한다. 반면 풀타임을 보장받은 박병호는 넥센 히어로즈로 이적한 뒤 한국을 대표하는 강타자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프로야구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프로야구 선수로 대성하려면 기량, 노력, 운의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타자 이승엽은 지난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늘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한다. 그의 겸손한 성향을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국민타자의 반열에 오른 데는 운이 작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원급제의 상징 이승엽은 미국 야구의 전설적인 감독 레오 드로셔의 명언 사람 좋아봤자 꼴찌 못 면한다를 극복한 대표 주자이기도 하다. 내가 야구 기자로 활동한 초창기 일이다. 대구구장 내 복도를 걸어가는데 멀찍이서 지나가던 이승엽 경우 안면 정도는 알 수 있는 내게 굳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를 건네고 성큼 지나갔다. 그의 친절함에 일격을 당한 나는 가까스로 목례로 답했지만 말로만 듣던 그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 걱정하는 딸바보 김성갑 감독. 야구장 문턱을 넘은 시간과 접촉 빈도수에 비례해 야구인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과 야구뿐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에서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냉정하고 강철 같은 겉모습과 달리 감정적인 속내를 느낄 수 있었다. 야구 기자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야구인의 인간적인 모습에 한 발 더 다가간 계기가 있었다. 당시 넥센 히어로즈 수석 코치를 맡고 있던 김성갑 이국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휴대폰에서 밝고 상큼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딸 유이가 부른 히트곡 쏙쏙쏙이 휴대폰 컬러링이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김 감독과 내년 시즌에 데뷔하는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선수단 분위기와 수석 코치로서의 책임이 막중하겠다는 대화였다. 그런데 자꾸만 만능 엔터테이너 유이가 부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 지상파 드라마의 주연으로 활동 중인 그녀의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따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함께 살아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딸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화려한 만큼 힘든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연예인 딸을 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물씬 묻어나왔다. 그래도 따님이 자랑스럽겠어요. 말은 많이 안 해도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나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라 말이 짧고 딸아이도 자존심이 강해 힘든 것을 부모에게 잘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를 생각하는 부녀지간의 마음은 애틋했다. 가끔 피곤해 지쳐 골아떨어진 딸아이의 이불을 몰래 덮어주곤 해요. 항상 보는 딸아이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화장을 미처 지우지 않고 집에 들어온 것을 봤는데 너무 예뻐 깜짝 놀랐죠. 김 감독의 목소리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딸아이가 아빠 수도코치 됐으니 부담되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힘내요 라고 말해줬어요. 어느새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나 싶어요. 따님이 나오는 드라마는 잘 챙겨보세요. 꼭 챙겨봐요. 악성 댓글이 달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응원해주는 팬이 많아요. 휴, 밖에서 보면 연기하는 게 쉬운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대사를 밤새 다 외우는 모습이 신통해요. 안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나도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애처로운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유이 아빠 좋겠네라고 말하며 부러워하지만 사실 걱정이에요. 분야는 다르지만 나도 프로에서만 28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든 쉬운 게 없잖아요. 연예계에 데뷔한 딸아이가 대본을 외우고 연습할 때는 방문도 걸어 잠근 채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죠. 통화 말미에 김 감독은 딸아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혹시라도 부담 주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했다. 그날 통화 후 김 감독의 카카오톡 소개 문구를 봤는데 유이 주말 드라마 주연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써 있었다. 딸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딸바보. 아버지의 마음이 닿지 않는 데가 없었다. 김 감독은 이후에도 유이가 신곡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드라마에 출연하면 컬러링을 바꾸고 카카오톡에 소개글을 올리며 응원을 계속했다. 대답보다 쉬운 것은 질문하기. 기자는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앞서 묻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사실 답하기보다 질문하는 게 훨씬 쉽다. 마음에 부담만 없다면 마구 질문을 던지면 된다. 답을 얻으려면 질문은 필수이다. 다행히 야구계는 정치판과 달리 숨김의 미덕은 없다. 좋은 질문에는 좋은 답변이 나온다. 주의할 점은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거나 yes or no의 단답형 답변이 나오는 질문만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질문에 약하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져 묻기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게 미덕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라. 학교에 다녀오면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닌 수업 시간에 무엇을 질문했는지 묻는다고 한다.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그들은 자발적인 의문에서 시작해 답을 찾아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과정을 통해 생각이 깊어진다고 인식했다. 소크라테스도 제자에게 질문을 던져 철학을 깨우치게 이끌었다. 그래서인지 서양인들은 대체로 수답법에 익숙하다. 어린 시절부터 중요한 학문의 하나로 교육을 받는다. 우리가 질문에 약한 것은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것이기도 하다. 세상이 궁금한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답을 찾아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대화법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 세대는 한두 번은 답변해도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그 답변을 회피하거나 흐지부지 답변하곤 했으며 질문 자체를 귀찮아하기도 했다. 야구장 1등석은 어디? 관중 입장에서 야구장 1등석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호흡을 지척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다. 우선 그라운드에서 가까운 곳으로 외야가 아닌 내야석, 그리고 응원하는 팀에 따라 1루와 3루 쪽으로는 다시 나뉜다. 대개 1루는 홈팀, 3루는 원정팀 응원석이다. 응원하는 맛에 야구장을 찾는 관중이라면 치어리더 앞이 1등석일 것이다. 야구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는 홈플레이트 뒤쪽으로 포수가 앉아있는 곳이다. 모든 야수는 포수를 향해 서 있다. 포수는 투수 리드와 함께 전체 경기를 조율한다. 그래서 포수는 그라운드의 사령관이라고 불린다.
관중도 포수 뒤쪽 자리에 앉으면 홈플레이트를 시작으로 내야와 외야를 한눈에 아우를 수 있다. 수비와 공격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즐길 수 좋은 자리이다. 대부분의 기자석은 홈플레이트 뒤쪽, 즉 중앙석 부근에 자리 잡고 있다. 야구 기자의 몇 안 되는 특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벌어지는 기자석의 경우 목동 야구장과 광중 무등구장은 그라운드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 구장은 2층 이상의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큰 메이저리그 구장의 기자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만큼 높게 위치하기도 하지만 한국 기자석은 최상층은 사직구장으로 4층이다. 내가 가장 노리는 자리는 포수 바로 뒷자리이다. 백스톱 바로 뒤쪽으로 그곳에선 투수가 던지는 공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직구와 변화구의 볼끝 움직임을 눈앞에 볼 수 있고 오버, 언더, 사이드, 투수 등 던지는 팔 각도에 따라 공의 궤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구장은 이곳에 좌석이 없다. 대전, 광주 구장은 제외. 메이저리그 구장처럼 포수 뒤에서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대신 2층 관중석은 홈 뒤쪽으로 좌석이 있다. 주로 테이블석인데 대개 이곳 한가운데서 각 팀 전력 분석원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펼친 채 작업 중이라 일반 관중이 앉기 쉽지 않다. 그 근처는 좌석 가격이 비싸기도 하기 때문이다. 감독 연봉의 절반은 욕먹는 값. 야구장을 출입하면서 살펴보니 더그아웃의 취재진 연령대가 무척 영했다. 최근 매체가 확 늘면서 더그아웃의 기자들도 파릇파릇했다. 그래서일까? 기자와 감독의 경기적 인터뷰 모습을 보면 마치 받아쓰기 시험 보는 것 같다. 경로 5대인가? 그렇다면 다른 날은 어떨까? 2013 시즌 초반 최악의 시기를 보내던 LA 다저스를 취재한 모 한국 기자에 따르면 당시 매팅리 감독은 우리 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미국 기자들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고 한다. LA 다저스만 20년 넘게 취재한 한 베테랑 기자는 감독의 말이 실린 신문을 스크랩해 와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나아졌나라고 꼬집었고 매티니 감독은 뜻을 굽히지 않자 그 자신감을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며 재차 따졌다. 베테랑 기자는 집요하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감독이 더그아웃에 앉자마자 시작된 집중 포에는 다른 기자들까지 가세하며 30분 이상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더그아웃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부진의 늪에 빠진 감독과 선수들에게 살기 어린 질문 공세를 퍼붓지 않는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보편적인 정서이다. 속으로 캐묻고 싶어도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참아주는 것이다. 비판이 필요할 때는 언성을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미국 언론과 다른 모습이다. 우리의 경우 베테랑 기자의 존재가 희귀해진 이유도 한몫하는 듯하다. 부진에 빠졌던 LA 다저스의 매팅리 감독이 연패 중에 우리는 나아지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질타를 받은 것처럼 감독 연봉의 절반의 욕먹는 값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패배한 날 해당 팀의 게시판이나 기사의 댓글을 보면 감독과 해당 선수들에 대한 욕으로 도배되어 있다. 특히 팀의 사령탑으로서 감독이 지는 책임은 크다. 그런데 야구인과 소통하게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승패를 떠나 공 하나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승리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이다. 사회인 야구에서 야구는 놀이의 연장이지만 직업으로 삼은 이들에겐 야구는 생존 그 자체이다. 방출되었다가 신고 선수로 갓 들어온 선수도 최고 연봉을 받는 유명 선수도 명작이 반열에 오른 감독도 마지막 1%까지 남은 힘을 짜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심판과 구단 직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승 1패에 따라 쏟아지는 팬들의 찬사와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 이기고 지는 게 그리 대수인가? 아무리 스포츠가 대리전쟁이라고 하나 생사를 거는 진짜 전쟁도 아닌데 다들 왜 이리 승패에 연연할까? 그라운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뉜다. 그건 환호와 눈물의 주인공이 매번 다른 각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수많은 볼거리가 한 경기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라운드 주인공도 그들을 지켜보는 관중도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일까? 프로야구는 생계형 야구. 시간이 흐를수록 감독과 선수들의 이야기로 머리를 채우고 그들의 플레이로 가슴을 채우는 시간이 쌓여갔다. 선배 동료들의 기사를 스크랩했고 관련 서적을 찾아서 읽었다. 시나브로 야구에 대한 지식과 애정도 늘어갔다.
해답에 대한 조바심이 생겼지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깨달음은 찰나에 찾아오기도 한다. 때로는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경기의 마지막을 지켜보거나 때론 끝맺어줘야 하는 마무리 투수처럼 일상의 마침표를 야구장에서 계속 찍었다. 아침에 오전 마감을 하고 밥 먹고 야구장에 나가 경기 전 취재에 임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마감하면서 야구를 보고 경기 후 마감으로 하루를 보냈다. 야구는 멈추기를 반복하는 스포츠이다. 3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 중에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고 수비가 잡는 시간을 더하면 채 30분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해답을 찾기에 좋은 시간의 징검다리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하얀 베이스와 베이스라인들을 늘 같은 곳에 놓여 있었다. 키와 몸무게는 다르지만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선수의 머릿수도 같았다. 물론 목적도 같았다. 바로 승리. 역사는 반복된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인정사정은 필요 없었다. 피와 살이 튀지 않을 뿐이지 현대사회의 모습도 매한가지다. 세월에 따라 모양새만 달리했을 뿐 양육강식의 불공평한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에 반해 야구는 꼴찌팀이 1위팀과의 싸움에서 10번 중 3번은 이길 수 있는 스포츠다. 같은 룰 안에서 대결하는 공평함이 바탕이 된다. 일상의 불공평한 싸움에 지친 우리에게 야구의 승리는 커다란 대리만족이다. 즉 야구의 정의는 스포츠의 정의와 개를 같이 했다. 저마다의 복잡한 사정과 상황이 있지만 공평함이 스포츠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멋진 플레이는 포기하지 않는 승부욕이 있어야만 나온다는 사실도 답의 단초가 되었다. 결국 모든 이유의 최종 목적지는 승리이다. 냉정하게 말해 사회인 야구는 즐기면 그만이지만 프로야구는 생계형 야구이다. 지는 순간 연봉이 깎이고 유니폼을 벗어야 한다. 여기에 하나 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사람들은 패자의 눈물에 관심을 보이지만 그보다는 승자의 환호에 더욱 열광한다. 야구 기사 역시 승자의 이야기가 메인이다. 야구 아무도 몰라요. 한 해설위원이 자주 내뱉는 말이다. 야구 아무도 몰라요. 맞는 말이다. 박상의 소설 이원식 씨의 타격품에 이런 문장이 있다. 야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은 우습게도 야구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다. 야구는 모르는 거예요. 정도의 말이 최선이다. 야구?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야구에 대해서 발가락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야구 감독들은 야구의 대가들이다. 그들은 결과론적 접근을 거부하며 잘 모른다로 일관한다. 노익장을 과시하며 현장에 복귀한 김웅영 감독은 야구는 바람이다 라는 시적 표현을 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감독처럼 야구의 정점에 오른 대가들은 야구는 모르는 것이기에 데이터를 활용한다. 숫자로 정의된 데이터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상황에 가장 적중률이 높았던 선수를 기용해 경기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의 야구의 대가들도 때때로 데이터보다 감을 믿는다는 데 있다. 국내 데이터 야구계 개척자 김성근 감독 역시 야구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데이터는 참고일 뿐 환경과 순간적인 감이 승부를 좌우한다고 했다. 일례로 김경문 감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이승엽을 끝까지 기용했다.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당시 극심한 타격 난조를 겪던 이승엽이 스스로 빼달라고 할 정도였지만 결국 빼지 않았다. 김 감독은 자신의 감을 믿었다. 결국 그는 이승엽의 홈런 발판으로 역사에 남을 금메달 감독이 되었다. 역시 야구는 아무도 모른다. 끝날 때까지. 그럼 왜 야구의 대가들은 안전빵을 무시하고 촉과 감을 활용할까? 그건 야구의 본질과 관계가 깊다. 야구는 허공의 접점을 찾아가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박상은 또 이렇게 말했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은 허공을 가르고 그 공을 향해 휘둘러지는 배트도 허공을 가르며 나온다. 심지어 스트라이크 존도 허공에 떠 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스트라이크 존을 만나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다. 게다가 타구가 허공을 완전히 갈라버리거나 그라운드의 허공에 떨어져야만 안타이다. 그의 말대로 야구는 허공에서 유를 창조하기에 정답이 없다. 확률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고 재미있다. 하물며 사회인 야구가 벌어지는 흙바닥은 그 정도가 더하다. 결과는 예측 불가이고 감과 축도 어긋나기 일쑤이다. 마치 인생처럼. 타임머신이 필요한 순간.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요한 리포터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다가 백업을 해두지 않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 어이없는 장면이 등장하곤 한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장도 안 하나? 참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 또한 야구장에서 기사를 작성하다가 수차례 그런 경험을 했다. 노트북에 뻑 나가거나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아웃된 경우이다. 노트북은 야구 동영상을 많이 저장하거나 게임을 깔아두지 않는데 버벅거리다가 제대로 멈춰버리곤 한다. 그런데 기사 한 꼭지를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거의 꼭지가 돌아간다. 이 순간 최고의 선택은 모니터에 보이는 기사의 일부분이라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다. 그대로 컴퓨터로 강제로 재부팅하면 이전 기사는 몽땅 날아가지만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다면 기사를 재구성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쓰고 나면 전작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달라지긴 하지만 말이다.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기사 작성 프로그램이 다운되면서 화면 자체가 하얗게 먹통이 되거나 배터리 부족으로 컴퓨터가 확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신락 같은 낱말 한 조각도 없이 기사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게다가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급한 상황이라면 백업을 해두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한 저주와 함께 거의 실성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마감을 못하면 심할서를 써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쇄와 배달 자체를 늦춰야 하기에 회사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사 잘 쓰는 기자보다는 마감 시간을 잘 맞추는 기자가 훨씬 유능하다고 선배들이 노래를 부르겠나. 날아간 기사 내용은 가물가물하고 마감 시간이 칙칵칙칵 다가오면 그때는 타임머신이 적실히 생각난다. 한 달치 월급을 전부 걸고서라도 당장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하지만 정말 그런 기가 있다고 해도 기자의 한 달치 월급으로 턱없이 부족하겠지. 그리고 사인 야구 리그에도 가끔 타임머신이 절실할 때가 있다. 내가 경험한 최악의 순간은 야구 기자로 맞은 첫 번째 포스트 시즌 때였다. 큰 경기에서 평상시보다 두세 배 이상의 취재진이 파견되어 가을 잔치를 취재하고 기사하는데 경기 후반 되면 각자 채워야 하는 지면이 정해진다. 포스트 시즌 경기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양팀 선수들은 풀과당하고 모이는 경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으로 이어진다. 기자 입장에선 그만큼 마감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운의 여신이 나를 애지중지해 완성판을 앞둔 나의 기사를 홀랑 다 날려버렸다. 남은 시간은 채 10분이 안 되었고 현장 데스크는 어이상실 상태였다. 사무실에 있던 부장은 대체 기사가 찾기에 돌입했다. 그리고 편집부는 기사가 전송되지 않은 상황까지 감안해 즉각 신문지면 재구성에 들어갔다. 보이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눈총이 내 뒤통수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반응이 없는 노트북에서 기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없고 타임머신도 극장에서나 찾아야 했다. 10월 말에 쌀쌀한 날씨였지만 나의 등골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다른 사람에게 써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나의 불행을 저주하며 다시 기사를 작성에 들어갔다. 바쁠수록 손가락은 엉뚱한 자판을 두드리며 분초를 깎아먹었다. 5분 만에 원고지 8매 정도의 기사를 작성했다. 머릿속에서 명멸하던 기억을 초인적으로 끄집어낸 결과였다. 나는 매끄럽지 않은 내용을 다듬고 오타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 기사를 전송했다. 그날은 지친 몸에 소주를 몇 잔 넣지 않았는데도 금세 취해버렸다.